아주 먼 옛날 푸른 소나무가 빽빽한 청룡산 자락의 청송마을에 박민준이라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눈빛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홀어머니 오부인을 모시며 살았는데 그의 유일한 소망은 어머니께서 남은 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것뿐인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때로는 높은 관직에 올라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 그런 헛된 욕심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덧 어머니의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장 좋은 나무를 해다 판 돈으로 시장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큼직한 생선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깊은 숲속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작은 묘지 앞으로 향했습니다. 묘지 앞에 선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최근 들어 계속해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효자 아들이라며 칭찬만 하시더니 요즘에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민준아,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은 것이니라.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 이 말을 꼭 기억하거라. 민주는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자주 묘지를 찾았지만 차가운 비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묵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후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께 드릴 생선이 젖을까 품에 꼭 안고 서둘러 마을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막 빠져나오던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웬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 이슬비는 점차 굵은 빗방울로 변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여인은 야른 옷이 흠뻑 젖은 채 추위에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보시오, 낭자. 정신 좀 차려보시오. 니신데 이런 험한 곳에 쓰러져 계시오. 민주는 망설일 틈도 없이 여인을 등에 업고 마을로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는 곧장 의원에게 여인을 데려가 상태부터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게 누군가? 우리 민준 총각이 아니신가? 평생 나무만 하던 총각이 여인을 업고 오다니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마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홀어머니 생각의 여자는 쳐다볼 겨를도 없이 나무만 하러 다니는 순박한 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어르신도 참 농이 과하십니다. 아무튼 이 처자 좀 잘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바로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서요. 알겠네. 알겠어. 나한테 맡겨두고 어서 가게나. 어머니께서 기다리시겠네? 민주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생선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정성껏 어머니의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다시 나무를 하러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어제 아버지 묘지 앞에서 쓰러져 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의원님께 여쭤보고 왔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 민준 총각님이라고 집 위치를 알려주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내 정신 좀 보게. 괜찮으시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숲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업고 왔습니다. 예, 의원님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깜빡하고 두고 간 주먹밥을 들고 그의 어머니 오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이 처자는 누구냐? 여인은 대답 대신 오부인에게 다가가 큰절부터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당황했지만 자초지종을 듣고는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민준이가 사람 목숨을 구했구나. 부처님께서 도우셨나 보다.
어머니는 효자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저렇게 어머니만 챙기다 장가도 못 가는 건 아닌지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운 처자가 제 발로 찾아오니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의 이름은 최서연이라 합니다. 민준 총각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제가 몸종이 되어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어머니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서연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사실상 민준의 아내로 받아들이려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민준과 서연은 조촐한 술상을 차리고 간소하게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효자 민준을 아끼던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살뜰히 모시며 살았습니다. 민준이 지친 몸으로 나무를 하고 돌아오면 서연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민준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아니다. 민준아. 내 몸은 괜찮다. 매일 우리 모자를 먹여 살리느라 내가 더 고생이 많지? 민준은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부인, 혹시 어머니께서 불편해하시는 건 서방님이야말로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저렇게 행복해하시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민준은 그 말을 믿고 다시 열심히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을 나서려는데 지붕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서둘러 산에 오른 그는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베어낸 나무에서는 기분 나쁜 진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뒤숭숭한고? 안 되겠다. 어서 어머니께 돌아가 봐야지. 민준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귀에 들린 것은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구슬픈 곡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지게를 내팽개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싸늘한 모습으로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두 눈 후 그 곁에서 서연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망하게 떠나시고 민준은 깊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빌린 돈도 얻어온 식량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서연이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던 나무라도 하러 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냥하던 서연의 얼굴이 표독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픈 마음에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서 그는 가끔 마주치던 동료 나무꾼 황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복의 민준이 이제야 기운을 좀 차리는구먼? 그런데 말이야, 자네 부인 단속 좀 잘하게.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의 귀한 부인에게 쯧쯧, 자네만 몰랐구먼. 자네가 나무하러 가면 그 댁 부인이 시어머니를 어찌나 구박하는지 온 동네가 다 알았네. 자네 어머니가 자네 걱정할까봐 쉬쉬하며 속으로만 우셨지. 황 노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연은 민준이 없는 사이 늙은 시어머니 수발이 지겹다며 온갖 구박과 학대를 일삼았고 결국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민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 된 집안이었습니다. 서연이 얼마 남지 않았던 돈과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까지 훔쳐서 도망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묘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아,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은 것이니라. 꼭 기억하거라.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숲길을 걷던 그의 눈에 저 멀리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회색 승복을 입은 한 비군이었습니다. 온몸이 눈에 덮여가고 있었고 추위에 가냘프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어인일로 이런 곳에 쓰러져 계십니까?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자신을 배신하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다시 여인을 구했다가 끔찍한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비구니를 보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는 그 여자고 지금은 사람 목숨이 먼저다. 정신 차려라, 박민준. 민준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비구니를 업어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의원에게 약재를 받아와 보름 동안 정성스럽게 비구니를 간호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주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민준은 그간 겪었던 슬픈 사연을 비구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비구니는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는데도 저를 구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하셨군요. 시주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 날 비구니는 떠날 채비를 하며 민준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주님, 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종이를 많이 모아 두십시오. 둘째, 벼락 맞은 나무는 무슨 수를 써서든 빨리 치우십시오. 셋째, 산짐승과 사람의 냄새 차이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비구니는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따라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비구니의 말대로 종이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작은 방은 종이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 종이를 납품하는 큰 상인이 마을 주막에 들렀다가 도둑을 맞아 종이를 모두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대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집에 있는 종이에 이름을 써서 제출하라는 기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못들 하느냐? 어서 각자 집에 있는 종이에 이름을 정성껏 써서 바치도록 하라. 사람들은 불이 나게 종이를 가져왔고 그 중에는 민준이 제출한 종이도 있었습니다. 도둑 맞았던 상인은 민준의 종이를 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박민준이라 하였는가? 이 많은 종이는 어디서 구했느냐? 민준은 자신에게 종이를 팔았던 낯선 장사꾼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했고 그 덕분에 현감은 도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네가 참으로 효심이 지극하구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 그런 도움을 주시다니. 자네, 나의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는가? 그렇게 민준은 현감의 집에서 일하는 관노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무꾼으로 살았던 경험을 살려 여러 방면에서 현감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깊은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의 임금은 선왕을 폐위시킨 신하들의 등살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몰래 궁을 빠져나와 선왕의 능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가 왕릉을 거쳐 궁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갑자기 거센 비가 쏟아지며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하나가 벼락에 맞아 쓰러지면서 임금이 지나가려던 지름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임금이 꼼짝없이 갇혀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민준이 익숙한 솜씨로 도끼를 휘둘러 순식간에 쓰러진 소나무를 잘라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구니의 두 번째 조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본 임금은 크게 감명받아 민준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굳은 일을 하였는가? 전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 누군가는 그 길로 가야 할 터이니 벼락 맞은 나무는 꼭 치우라고 하셨사옵니다. 임금은 민준의 효심과 지혜에 감탄하여 그를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수사의 벼슬아치로 임명했습니다. 민준은 벼슬아치가 된 후에도 비구니의 세 번째 조언을 잊지 않고 틈틈이 숲을 다니며 산짐승과 사람의 냄새를 구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면리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의 존재를 냄새만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주변 숲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늘 가득하던 산짐승들의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짙은 땀과 무기에서 나는 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주는 이것이 영의정이 꾸미는 역모의 징조임을 직감하고 즉시 현감이었던 김대감에게 알렸고 이 정보는 곧바로 임금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임금은 민준의 정보 덕분에 역모를 미리 막고 영의정과 그 무리들을 모두 처단하여 선왕의 원수를 갚고 왕권을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 덕분에 이 나라의 근심이 사라졌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그날 이후 민주는 김대감의 뒤를 이어 새로운 현감이 되었습니다. 나무꾼이었던 그가 한고을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그가 현감이 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주 낯익은 손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돈과 비녀를 훔쳐 달아났던 서연이었습니다. 서방님, 현감이 되셨다는 소식에 이렇게 불이 나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민주는 뻔뻔한 그녀의 모습에 기가 막혔지만 문득 아버지께서 꿈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만이라. 민주는 처음으로 포근하고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더냐. 내가 농사지을 땅을 조금 떼어줄 터이니 앞으로는 부디 열심히 살아가거라. 민주는 그녀를 용서했지만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었던 전 현감 김대감의 현명한 딸과 혼인하여 고을을 어질게 다스렸습니다.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따르기도 하고 나쁜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민준이 만약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다면 결코 비구니를 만나지도 현감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야말로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